우리가 금요일 날 하는데 꼭 알릴레오 시간이 똑같아요. 그리고 알릴레오에서 계속 나와달라는데 요즘 계속 못 나가서. 네, 박시영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화요일 저녁에 박시영의 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참 아슬아슬한 시간들입니다. 네. 예, 모든 게 아슬아슬해요. 일단 그 일주일 사이에 예. 앞으로 이제 비례연합정당, 뭐 열린민주당, 뭐 이런 등등의 큰 흐름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기 때문에 네. 내일 이제 최고위에서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정치적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간다는 겁니까? 나중엔 결국엔 하나로 간다. 왜냐하면 네. 오늘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찬반과 관련해서 각 의원들이 80여 명 정도가 오늘 의총에 참석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압도적 다수는 불가피하다. 비례연합당에 민주당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한 거고 한 4~5분 정도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밝히면 안 됩니까? 뭐 밝혀보세요. 일단 뭐 공개적으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네. SNS에다가 반대 의견을 네. 분명히 했고요. 네. 예. 뭐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 최고위원들 중에서 반대한다. 뭐 서른, 김혜영 의원 이미 발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두 분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뭐 조응천 뭐 이런 분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찬반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각의 이 지금의 정세를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당을 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도층을 자극해서 경합지에서 지역구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논리는 있는 건데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압도적 다수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참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최고위에서 이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내겠죠. 그러면 이제 당원 투표를 원래 예정은 12일 날 목요일 날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데 아마 뭐 길어지면 12, 13일 거고 12일 날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16일까지 큰 게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이. 그리고 토요일 날 금주 토요일 날 비례대표 지금 선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오늘 내일 사이에 투표를 하는데 국민공천심사단의 투표에 의해서 오늘 내일 이제 가려질 텐데 그 가려진 사람에 대해서 순위 투표를 토요일 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이제 순서가 토요일 날이면 명부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만약에 당원들 투표를 목금이나 아니면 목요일 날 붙여서 아니면 또 뭐 금요일 날 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목금 중에서 해서 방향이 잡히면 이제 비례연합정당이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면 이제 관건은 과연 비례연합정당이 만약에 탄생을 한다면 나머지 정당들이 얼마나 참여할 거냐. 정의당 같은. 정의당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큰 뭐 변곡점이 없는 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입장을 바꾸기가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노력은 계속 해보겠다. 민주당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정당들이 녹색당, 미래당, 뭐 민생당, 뭐 민중당 여러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들에 대해서 얼마나 저 물밑에서 그 노력을 해서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민주당은 지금 그 연합정당 하승수 변호사가 이끄는 연합정당입니까? 아니면은 시민을 위하여입니까? 둘 다 사실은 원래 이제 두 군데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내용이 별 다르지가 않아요.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승수 변호사, 조성우 대표가 하고 있는 정치개혁연합이 원래는 먼저 나왔는데 처음에는 좀 이쪽에 무게가 실리다가 최근 분위기는 민주당 분위기는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조금 쏠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정치개혁연합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런 좀 오해인지 아니면 그런 입장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민을 위하여는
빈 그릇이다. 우리는 그릇만 제공하고 그 안에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참여 주체들이 그 안에 다 담아라. 예컨대 뭐 우이종, 최백은 두 당대표가 우리도 저 의석은 주셔야지. 비례대표 뭐 이런 거라든지 후보로 나설 생각이 전혀 없고 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들이 부담이 없죠. 네. 거기는. 근데 이제 정치개혁연합은 초반에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간 것 같아요. 어떤 거? 그러니까 그 준비했던 주체들, 시민사회 인사들도 일부는 좀 비례대표 이 부분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오늘 이제 정치개혁연합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 우리 또한 참여했던 주체들이 비례대표로 나설 일 전혀 없으니까 모든 제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정의당한테도 호소했고 기타 정당들한테도 호소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치개혁연합은 앞순서의 소수정당을 배려하되 거기에 여성과 청년을 전진 배치하겠다. 각 당도 그걸 좀 해달라. 네. 그게 이제 청년 중심의 미래당 있지 않습니까? 미래당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가치 문제들, 뭐 예를 들면 기후변화 문제들, 환경, 뭐 노동의 문제들, 여러 가지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양극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도 논의를 해보자. 참여하는 제 정당이. 그래서 공동으로 낼 수 있는 정책, 공약,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해 나가자. 네.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치개혁연합도 그동안에 그런 오해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일각에는. 네. 그래서 민주당 쪽의 분위기는 시민을 위할 쪽으로 좀 그쪽이 오히려 좀 순수하고 이야기가 되기 쉽다. 그리고 창당을 빨리 했거든요. 시민을 위하여는 8일날 창당을 했습니다. 네네. 열린민주당도 정봉주 의원, 손혜원 의원이 참여하는 열린민주당도 8일날 창당을 지난 했지만 일요일날 예, 똑같이 둘 다 창당을 했거든요. 연합정당은 아직 창당을 네, 못한 모양이죠. 15일날 창당한다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창당을 하려면 5개 지역에 1000명의 발기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아, 1000명 모은다는 거 쉽지 쉽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예. 저쪽 시민을 위하여 같은 경우는 이제 촛불 때 참여했던 개국본이나 이런 어떤 그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분들의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게 좀 살아 있으니까 운동 기반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도 좀 원활하고 빨리 어떤 결집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정치개혁연합은 좀 시민사회 중심의 인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좀 모으는 과정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아니, 만약에 민주당이 예. 그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민을 위하여로 간다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그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을 위하여를 고르면 연합정당은 뭐 정의당도 안 오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 힘을 합치는 게 제일 좋죠. 둘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빈 그릇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다 합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 합치는 게 제일 좋죠. 그 연합정당과 시민을 위하여가 합치는 그렇죠. 정치개혁연합이나 시민을 위하여나 큰 차이가 없으면 합치는 게 좋고 어차피 빈 그릇이라면 굳이 네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은 정치개혁연합은 창당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먼저 교섭을 한다면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민주당이 먼저 타진을 하지 않을까. 정당의 형태가 지금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당, 녹색당, 기타 정당들이 정의당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정당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미래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소수정당을 앞에 배려하고 청년이나 여성 이런 어떤 분들을 전진 배치한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녹색당은 좀 내부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여파와 그렇더라고요. 비참여파가 네.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고요. 네. 녹색당은 좀 그런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민생당도 좀 내부에서 복잡합니다. 지금 뭐 당 대표끼리도 네. 견해차가 있더라고요. 예, 민생당도 내부에서 좀 복잡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순풍에 돛단 듯 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서 그 이 말하자면은 연합정당이 시민을 위하여 합쳐서 하나의 세력, 빈그릇 당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네. 열린민주당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두 당은 결국 총선에서 따로 가야 되는 겁니까? 열린민주당 예. 그게 고민스러울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원래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흐름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우상호 의원 같은 분들은 지역구에서 뭐 예를 들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할 거다 때문에 지금의 방식대로 그냥 가자. 그럼 한 7석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비례 후보 내고 민주당이.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열린민주당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정의당을 갈 수도 있고 기타 정당 가든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방식대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지 말고 지금 방식대로 비례 후보를 민주당 이름으로 내자. 네. 이게 정직하게 가자. 네.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네. 그다음에 이제 최재성 안 같은 경우는 최재성 의원이 주장했던 방식은 비례대표를 아예 내지 말고 그건 뭐 유시민 전 장관도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하나를 알릴레오 때 소개했는데 무공천이죠. 공천하지 말고 나머지를 다 지금 있는 정당에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하자. 그 대신에 비례연합정당 만들지 말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데에서는 지역구를 최소화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정의당이 결단을 내리게끔 유도하자. 그래서 박빙 지역, 지역구 경합 박빙 지역에서는 정의당 후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역구는 대거 당선자를 내게 하고, 그다음에 비례 투표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기성 정당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자. 그것도 굉장히 좀 그 열린민주당도 물론 있고요. 예. 이제 그 방안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니다. 예.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한국당을 20석 이하로 떨어뜨리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위성정당을. 네. 그렇게 된다면 단독 원내교섭단체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보수 쪽에서 네. 일당뿐만 아니라 일당이 저지된다 하더라도 네. 단독으로 3당이 출연하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회가 원내교섭단체가 3당밖에 출연을 못 할 텐데 그렇죠. 2개 정당이 보수 정당이라면 예. 협공돼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된다. 해서 미래한국당 20석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30% 이상, 40%에 가까운 네. 정당 득표를 얻을 만한 네. 거대한 네.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거대한 정당은 열린민주당 갖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의 형태가 불가피하다. 네. 거기에는 민주당, 뭐 정의당 들어오면 좋고 정의당이 만약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소수정당, 나머지 소수정당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가야 네. 압도적으로 30% 이상 득표율이 가능하고 그래야 미래한국당을 20석 이하로 17석, 16석 정도로 의석수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정의당이 만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결국 뭐 민주당만을 위한 빈 그릇 정당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들은 그쪽에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기다가 표를 던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래한국당의 의석 점유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두려운 거는 그건 있죠. 분명히 경합지 중에서 중도층들이 일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정세 분석가로서 정치 컨설턴트로서 중도가 돌아선다. 이거는 사실 뭐 서른 의원, 김혜영 의원도 그렇고 어제 이재명 지사도 그랬습니다. 네. 그게 그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어떤 그 국어적 차원에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문법상. 정치 문법상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은 있죠. 그 지금 상황 논리상. 예. 중도층이 보기에 좋은 거는 아니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아니죠. 실상은. 네, 분명히 그거는 일부 타격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게 한 일주일 정도의 그 영향을 미칠 거다고 보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이제 중도층 중에 상당수 이번에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국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각 당의 약지지층이나 이른바 중도층들이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였는데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한 1, 2주 흔들렸어요. 한 3, 4% 빠지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또 복원이 됩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의 지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변에 중도층들한테도 원제가 4+1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문재인 정권 혼내려면 심판하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미래통합당 주장에 또 동조하는 중도층도 생겨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복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을 때 민주당이 단계는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끝까지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약간 있을 거다. 그러나
지역구 4~5석이 위험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비례 15석, 20석을 챙기는 게 더 실리적으로는 남는 장사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코로나 전국을 봤을 때, 진정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좀 더 강화된다면 결국은 이번 총선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이슈는 코로나 문제이지 비례연합정당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비례연합정당도 이슈이긴 합니다만 네. 가장 큰 메가 이슈는 역시 코로나 문제다. 그러면 그래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가 핵심일 거고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차분해지면 불안감과 공포가 좀 해소가 되면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이번 국면의 태도로 보였지? 신천지 문제는 어땠지? 거기에 야당은 어떤 입장을 띄었지? 그다음에 이만희가 왜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왔지? 뭐 이런 등등을 곱씹어 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마치 뭐 비례 연합정당 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긴장들을 하시는데 그런 뭐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되나 네. 그 문제가 핵심 문제는 아닐 거다. 뭐 적이나 똑같은 놈들이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네라고 생각할 거고 네. 그 반감을 줄이려면 예. 결국은 이번 선거에 언더덕 효과를 발휘해야 돼요. 어렵다. 일당이 저쪽이 차지한다. 읍소해야 하고 그러면서 공수처 실컷 통과시켜놨더니 이거 다시 원상 회복될 가능성도 많고 만약에 보수가 일당이 됐을 때 그래서 개혁이 물거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그런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고민스러울 겁니다. 네. 만약에 본진이 민주당 본진이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몸을 싣는다. 이러면 아마 압도적으로 그 당을 지지해달라고 민주당은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자기들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네. 우리도 찍어주고 비례연합정당도 찍어주고 열린민주당도 좀 표 나눠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 할 겁니다 아마. 네. 공식적 캠페인은 열린민주당은 알아서 찍고 싶은 지지자들이 알아서 찍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큰 흐름은 비례연합정당으로 갈 거다. 근데 민주당이 요걸 덜 얻어먹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을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녹색당이나 미래당이나 이런 데들이 왜냐하면 그 취지가 그리고 자기들이 후순위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가 민주당이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수의 수구 보수 세력의 일당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20석 단독 원내교섭단체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려면 소수 정당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뭐 3월 안으로는 근데 만약에 한 2주면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만약에 당원 투표에서 만약에 이게 거부됐다. 네. 이러면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또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묘하게 선택에 따라서 이게 좀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당원들이 비례연합정당 참여하자라고 동의를 해준다면은 그렇다면은 열린민주당으로서는 좀 상대적으로 타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소수 지지자들 당원들이 중심으로 찍을 수밖에 없고 다수는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비례연합정당을 선택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비례대표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야 돼요. 그 당을 찍어달라고 비례연합정당. 그래야 후순위에 있는 민주당이 선출했던 비례대표가 당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7명이라도 당선을 시키려면 그럼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캠페인에. 그럼 이제 열린민주당은 지금에 참여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는 적극 캠페인을 하겠지만 한계는 있을 거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어려운 숙제인데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좀
방향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비례연합정당에 동참하더라도 열린민주당은 우리에게 표를 달라. 민주당의 어떤 선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뭐 당연히 그렇게 해로운 당이 되겠느냐. 근데 저 비례연합정당으로 가게 되면은 이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만약에 정의당이 예. 끝까지 지금처럼 비례연합정당에 만약에 민주당이 그 참여를 결정하고 뭐 미래당이나 녹색당이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당은 참여할 것 같긴 한데요. 민생당 일부도 뭐 참여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수가 그쪽 방향으로 결정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는 과거 민주당 지지층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는 늘 정의당한테 비례투표를 했거든요. 그 층이 좀 줄어들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열린민주당을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정의당을 찍어줬던 한 20%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가고 한 10%는 열린민주당을 찍어줄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 80%가 민주당을 비례에서도 찍었듯이 민주당 지지층에 한 7, 80%는 찍거든요. 그대로. 그 층은 비례연합정당이 만약에 뜬다면 시민을위하여나 정치개혁연합이 형태를 갖춘다면 한 민주당 지지층의 70% 정도는 그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소수정당 지지층들도 일부 오겠죠. 참여하는 정당 지지층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뭐 그 전당원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오늘 그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전당원 투표는 하는 것으로 거의 방향이 잡힌 것 같고요.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문문항을 어떻게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뭐 이런 등등은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금태섭 의원 입장은 뭡니까? 금태섭 의원의 입장은 뭘까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제 코가 석잔데 오늘 아마 참여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3일 동안이 경선이에요. 저기 강서가. 그래서 본인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경선 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의총에 참석 안 한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알기로는 80분 정도만 참여했다고 하니까 한 50분 가까이는 40분 가까이는 참여를 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116명인가 그러니까요. 이 지금 경선이 막바지예요. 사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오늘부터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12개 지역인가 하고요. 다음 주에 좀 몇 개 지역 하면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은 아직은 갈 길이 좀 멀고요. 통합당은 좀 많이 남아 있고 민주당은 거의 다 끝나는 상황. 자, 이제 광고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 먼저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농장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하고 있는데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시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 선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000원 운전자보험 카페입니다.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보험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월 2만 원대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화재 보장과 화재 배상 책임 그리고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월 5,800원입니다. 또한 과거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말고도 만족할 만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 찾으시는 분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실손보험까지 모든 보험을 상담해 드립니다.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입니다.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다음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중도층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 그 지지층들끼리의 싸움으로 가겠다.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결국 40대 30 정도의 대결 구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은 민주당, 같은, 30은 통합당. 통합당인데 예. 그 중에서도 여전히 저는 이번에 그 생각을 했어요. 네. 흔히 말하는 샤이보수 하는데 네. 샤이보수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신천지를 보면서 아 저기 있겠구나. 이게 뭔 얘기냐면 네. 신천지의 신도들이 여론조사 응답하겠어요? 집단 합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근데 투표는 이만희가 찍으라면 찍을 거 아니야. 며칠 안 되겠어요. 그 교인 수가 30만에 불과한데. 그런 집단들 의외로 많다니까요. 종교 집단들이. 근데 이제 박 대표님 그게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한 100만 가까이 된다. 그 표가 샤이 보수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너 신천지야라고 했을 때 아니오라고 얘기했겠지. 너 저기 아니 평상시에는 A당 좋아해? 그러면 좋아한다고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분들은 평상시에는 응답을 안 하지. 네. 종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속세에 별로 예. 관심이 없지. 예. 저랑 응답을 안 해. 근데 투표할 때 누구 찍어라 이러면 찍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만약 위에서 뭐 어떤 지침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집단들이 우리 사회에 꽤 있겠구나 해서 순수 사이 보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도 꽤 있겠다. 여론조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가 그들일 것이다. 그게 저는 우리가 이제 보통 5%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샤이 보수가.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니어미터가 지금 40대 30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40대 35 정도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40대 35의 구조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뭐 미세한 차이로 민주당이 앞선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253개 지역구 다 그렇게 결론이 나고 비례도 그렇게 결론이 나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점. 아직까지는 구도적인 측면에서 민주당 우위 구도는 맞습니다. 네, 근소하게나마. 네. 그리고 정권 심판론하고 보수야당 심판론이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우위 구도는 맞죠. 1대1 구도가 형성이 될 거고 최대 이슈는 코로나 문제하고 그다음에 후순위는 비례연합정당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공천 문제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되게 이제 보수당을 일단 얘기를 할 건데 상당히 그 화끈한 시원시원한 면은 확실히 그 김용호 공관위원장 통합당 쪽이 눈에 좀 들어왔고요. 화끈한 맛은. 네. 그러나 이제 정교함이 좀 떨어지면서 잡음이 좀 커졌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공천에서는 뭐 대등한 느낌이 들어요. 시원한 맛은 저쪽이 가져갔고 네네네. 안정감 쪽 측면에서 실리적인 측면은 민주당이 좀 낮고. 근데 지금 이제 대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영입 인사나 민주당 영입 인사가 많고요. 저쪽은 이제 통합당 돌려막기 인사들이 많아요. 영남에 출마했다가 갑자기 수도권으로 나오기도 하고 서울에 출마했던 사람들 경기도로 빼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막 옮겨 다녔습니다. 많은 곳이. 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인사들이 처음에 좀 고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캠페인을 할 수가 없어. 예. 명함도 못 나눠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선거 본격화되기 선거운동이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조사해 보면 공통된 현상이 바로 지역 기반이 약한 영입인사나 이런 분들이 조금 고전하는 그러니까 네. 격차가 확 벌리지 못하는 이름값에 비해서 예, 이제 예.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긴장해야 할 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 문제는 좀 진정 국면이 들어가서 집권 여당한테 상당히 이제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가능성이 큰데 네. 이 가짜 뉴스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엊그제 터졌던 지호영 그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네.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숙명 여고를 나왔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호영 그 사람은 마스크 공적 판매 유통사죠. 예. 지호영 대표. 예. 예. 그 사람은 숙명 여대를 나왔고 예. 숙명 여고와 숙명 여대는 이화 여고와 이화 여대가 다르듯이 관계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남편도 뭐 저기 모 홈쇼핑 대표이고 뭐 예. 캠프 출신이다 대선 때 이것도 예. 다 가짜고.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예. 일파만파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리얼미터나 이런 조사들을 보면 네. 많이 흔들립니다. 아, 그래요? 이게 가짜 뉴스의 영향이 꽤 있어요. 아니 근데 자기들도 그 믿어요,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층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런 정서를. 일종의 반문재인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아까 있던 정치에 확증 편향을 그렇죠. 확증 편향 가중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얼핏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이게 끝까지 이 판을 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검찰과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막아내야 돼요. 네네네. 검찰과의 전쟁은 최근에 보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어제 스트레이트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언론사들이 안 받잖아요. 안 받아요. 네. 정말 나쁜 그럴 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해수 선생님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굉장히 뭐 세게 발언을 하셨던데 이해수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기자들한테 네. 이 윤석열 장모건이 터지면서 적어도 검찰이 남은 기간에 함부로 뭘 하지는 못할 텐데 다만 라임 사태 관련해 SBS에서 뭐 청와대 행정관 연루설 뭐 이런 걸 또 터뜨렸단 말이에요. 정말 웃음만 나온다는. 그게 뭐 평가가 사실인지 많았습니다. 아닌지는 전혀 확인도 안 되면서 예.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녹음 파일을 듣고 그걸 그냥 보도한 거예요. 평소에 윤석열을 적극 옹호하는 그 SBS 임찬종 기자가 보도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역시 뭐 언론을 해부를 하고 있으니까 역시 김앵커께서는 정확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예, 예. 역시 다르십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런 것으로 자꾸 이제 판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아까 라임 사태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하겠지만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고 그렇죠. 윤석열 장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저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일제 마스크를 썼다. 뭐 이런 또 그 낭설이 번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또 국기에 대한 경례도 손 바꿔갖고 막 내고 이러잖아요. 그 저 평화나무가 그래서 그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역시 평화나무. 예,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현실에서는요. 일단 무엇보다도 건건이 다 대응할 수는 없고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가는 정말 이건 뭐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다. 이런 교훈을 좀 심어줘야 되고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 검찰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윤석열 문제 얘기를 했지만 장모권 또 한 가지는 이 박근혜 건에 관련해서 그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을 배당했고. 네네. 근데 이 박근혜 건은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냅두면 저쪽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통합당에서는 어쨌든 통합당 중심으로 보수가 뭉치한다. 박근혜 메시지를 가지고 처음에 황교안이 환영 논평을 냈죠. 내면서 그 덕을 좀 봤습니다. 사실 통합당 중심으로 뭉쳐지는 흐름이 있죠.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공천 파동이 TK나 PK에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공천 때문에 공천 후유증 때문에 통합당 소속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부산 경남이나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 근데 만약에 그 박근혜 메시지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 무소속도 있지만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겼을 텐데 지금 자유공화당이죠. 근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봉쇄가 된 거예요.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예. 메시지로. 네. 그래서 이익을 본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입장에서는 내가 니네들 구해줄 테니까 당신들 목숨 걸고 내 석방운동 나서라. 네. 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네, 네. 박근혜. 네.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저쪽은 재미를 보는 거고 보수는 똘똘 뭉쳐서 그 재미를 보는 건데 사실 중도층들이 볼 때는 진보층도 마찬가지로 중도층이 볼 때는 박근혜가 등장하는 것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호재잖아요. 중도층이 싫어하잖아요. 박근혜에 대해서. 아직도 네.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이슈를 죽여버리면 통합당만 단계 이 똘똘 뭉치는 보수의 결집 효과만 누리게 되고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거 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장모 관련해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이 받아가지고 저절로 쟁점화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저 미래통합당을 배워야 돼요. 네.
미래통합당은 자기들에게 건수가 되겠다 싶은 사안이 있으면은 당 대변인, 부대변인, 원내 대변인, 원내 부대변인이 차례로 나와가지고 별 차이 없는 논평을 시간차로 냅니다. 계속 쟁점하고 또 유력한 국회의원들 입에서 자꾸 이 사안이 거론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오늘 어떤 대응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박근혜 문제는 좀 지나갔죠, 사실은. 아니. 그 윤석열 장모 같은 경우. 그거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입장을 냈나요? 이 사안은 또 이제 묵히게 되는 거고 박근혜 이슈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박주민 최고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코멘트를 좀 해줘야지. 아니 원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민주당 내 소신 있고 좀 개혁적이고 검찰 문제에 대해서 뭐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네. 남아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선대위에서 대변인 맞지 않았나요? 표창원 의원이? 모르겠어요. 맡았을걸요? 예.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수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당연히. 아직 지금 선대위 체계가 공천 문제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네.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느낌은 아직은 안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공천이 다 끝나면 선대위가 본격화되긴 되겠지만 이 문제는 선대위를 떠나서 누구라도 나서야지. 사실. 유력한 정치인들이 한 2명, 3명씩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언론이 받아씻게 되고 그렇죠. 그럼 또 저쪽 당에서는 방어를 하려고 또 검찰에서도 방어를 하려고 맞대응할 것이고 그럼 또 거기에 또 맞대응을 해가지고 이슈를 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런 문제는 그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예를 들면 시도지사 같은 사람도 한마디 해야 그렇지. 떠 이게 예. 박원순 시장도 한마디 하고 김경수 지사도 하고 이재명 지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해야지. 네. 그렇지 우리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저기 마이크 잡는 사람들만 떠들면 뭐해? 무시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너무 무시당해서. 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이슈화하는 방법은 그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썼는데 검찰의 능력은 무언가를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 무언가를 수사하지 않는 능력. 예, 그리고 언론의 능력은 무언가를 보도하는 능력이며 무언가를 보도하지 않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세게 때려야 하고요. 첫째. 그래야 정의당이 민주당 지지층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정봉주, 손혜원 의원 당연히 때려야죠. 민주당도 때려야지만 열린 민주당 만든 이유가 뭐야?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정의당 같은 경우 이럴 때 민주당보다도 더 앞질러서 때린다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뭐 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 당이 파이팅이 있다. 또 뽑아주면은 더 열심히 파이팅하겠지. 이런 기대감이라도 갖게 되는데 뭐 무슨 정당이고 언론이고 다들 조용하니 이 이슈는 그냥 MBC 혼자 떠들다 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이 좀 아시는 또 지지하시는 정치인들한테 쿡쿡 찔렀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 좀 하시라고. 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냐고. 지금 저 검찰 윤석열이 코 납작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몇 개월 만에 적반하장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푸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통합당 얘기해야 됩니다. 공천 문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 준표형이 네. 또 구력의 준표형인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사실 오늘 그 팟캐스트로 나가는 일부 시간에 네. 이미 오디오 파노라마로 제가 나름대로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박근혜 탄핵 3년. 3년. 박근혜 탄핵 3년인데 3년 전에 그 3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수용한다, 수긍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탄핵을 대통령 파면을. 근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 파면은 무효야라고 했던 쪽은 친박과 함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이 사람이었어요. 조원진이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탄핵 오적. 탄핵 오적. 뭐 바로 기억나요. 그때 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이후로 김무성. 좀 지나서 탄핵 오적을 꼽았는데 김무성. 그렇죠. 김무성은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 나갔고 또 박근혜 탄핵 소추에 또 앞장섰던 인물이고요. 그렇죠. 또 한 명이 바로 유승민 뭐 그다음에 이거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미워했으니까. 그리고 권성동도 있었죠. 당시 법사위원장이면서 국회 소추위원장이고 헌재에서는 검사였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김승태. 네, 김성태 있었어요. 그 저기 박근혜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 위원장이었고요. 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심재철 아니었나? 아니, 심재철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난다. 한 명.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사람은 바로 홍준표입니다. 아, 그래 당대표? 당대표면서 박근혜를 출당을 시켰어요. 자, 근데 이 5명의 현재 신세를 보겠습니다. 김무성. 지금 자기 지역구에 이현주가 온다고 했을 때 반발하니까 이현주가 닥치라고 개구력을 당했습니다. 아니 본인은 원래 불출마 한다고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지도부가 호남 쪽 뭐 얘기 나오니까 그거 완전히 갖고 노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저 유승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 그냥 카톡으로 저 이혜훈한테 그 김영호 뒷담화 나하고 말이죠. 아, 이승민은 굉장히 열받을만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팽당했지. 네. 예, 초라한 처지가 그리고 됐습니다. 자기 개파한테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렇죠. 결국 버림받은 사람이지. 자, 그리고 김성태 불출마. 근데 그 사실상 컷오프지. 네, 컷오프죠. 네, 이제 사실은 저기 자식 문제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권성동 오늘 컷오프 됐지. 오늘 컷오프 됐어요. 아, 그러면 그 홍준표 컷오프. 그러니까 지금 그 조원진의 저주가 통했어. 오, 그래요. 탄핵 오적 다 지금 한마디로 빅엿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수 유튜브들이 하는 방송 들어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완전 열받아 있어요. 왜 열받아 있냐 했더니 자유우파들을 다 죽였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리고 유승민계하고 안철수계를 우대한다고 뿔따가 나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니까 뭐 이혜훈이나 이런 사람 서초에서 떨어졌는데 동대문 의뢰 가져가서 붙여주고 그다음에 뭐 민현주, 뭐 진수희, 유승민계, 그다음에 뭐 오신환 공천 줬죠. 지상욱 공천 줬죠. 뭐 하태경도 당연히 경선 붙여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승민계를 상당히 우대했다. 이게 이제 불만이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계, 김영환 이런 사람들 일산에 붙여줬잖아요. 그다음 문병호, 영등포 갑으로 붙여주고 부평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 때문에 자유우파에서는 오히려 5.18 망언이라고 하지만 김순례 잘라냈고 막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져요. 민경욱 잘라낸 거 뭐 이런 등등 친황 인사를. 그래서 거기는 거꾸로 반대로 해석해요. 지금 김영민 앵커 전혀 반대로 우리 자유우파를 지킬 사람을 다 잘라내고 이상한 놈들을 데려놨다. 이게 보수 유튜버들의 해석이더라고. 두 번째는 사천에 대한 열을 받더라고. 걔네들도. 그러니까 이거 김용훈 아인만 다 살려놓았다. 그렇지. 자기 보좌관 비서관 출신들을 다 보내놨다. 저기 인천에 중구 저기 강화옹동 뭐 있잖아요. 그쪽에 배준영인가 그분도 그렇고 황보승이라고 해운대 아니 그 중구 영도구 지금 경선 붙여놨죠. 이런 분들 등등이 다 김용호 보좌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MB 인수위 때 김용호가 참여했는데 그때 몸담았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특히 돌려막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또 김용호한테 눈밖에 나면은 얄짤없다는 얘기예요. 얄짤없잖아요. 그 저기 곽규택이 계속 데모하니까 잘라버린 거고 그 옆 지역으로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돈을 치르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김영춘 의원도 상당히 좋아졌어. 원래 이제 서병수가 갑자기 날라왔잖아요. 서병수가 전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는 시장 시절에 평가가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중량감이 있는 사람인데 긴장을 했을 텐데 거기에 또 만만치 않게 세를 가지고 있는 게 정진 후보라고 있습니다. 의사고요. 병원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늘 선거에 많이 나왔던 인물입니다. 무소속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분도 이제 그 기다려서 경선 안 붙이면 무소속 나가겠다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지역에서 상당히 무소속 벨트가 대구 경북만 있을 줄 알았는데 부산도 상당히 지금 이게 부글부글 지금 끓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려막기를 너무 심하게 한 거야, 막. 일단은 저기 우리 그 홍준표 형은 탈당할까요? 아니면은 뭐 김영호가 그렇다고 뭐 경선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고. 경선 기회는 안 주죠. 이제 예를 들면 명분 싸움인데 그렇게 볼 겁니다. 홍준표는 지금 불출마하고 내가 불출마를 하고 대선의 길이 보장이 될까? 이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동정심, 내가 불출마를 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면
나를 바라봤던 시각들이 당내에서도 좀 바뀌고 국민들의 비호감도도 좀 낮아져서 대선을 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까? 이걸 아마 제일 고민을 할 텐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양산을하고 자기 고향으로는 안 가겠다 선언을 했고요. 양산을 아니면 대구 수성을에 가겠다. 주호영 자리 수성갑이 이제 저기잖아요. 저 김부겸 그 옆자리 주호영이 빠진 자리를 가겠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대구 얘기도 나오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공천 탈락자들이 무소속 연대를 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같이 하자 이런 얘기 하니까 홍준표가 나는 무소속 연대하고는 같이 할 생각은 없다. 독고다이로 나 혼자다. 돌파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내비쳤는데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그냥 주저앉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산을보다 오히려 대구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구 쪽이 더 자기가 지지세가 탄탄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구는 아직은 이제 민주당 쪽이 약하니까. 근데 양산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홍준표가 무소속 나오면 김두관 지사 입장에는 손쉽게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구 쪽은 민주당 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통합당의 후보만 꺾으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 날까지 12일까지 답변 기다린다고 하니까 13일 날에는 토요일 정도에는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건 권력을 주니까 참 사람의 밑바닥이 다 보이네요. 근데 지금 제일 재밌는 포인트가 김종인이에요. 김종인. 그 김종인이가 제가 이번에 그 통합당 쪽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봐요. 김종인의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김종인 그 형은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공천권을 나한테 달라. 이미 공천이 다 끝났는데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몇 사람들 날리겠다라는 얘기고 또 자기가 심을 사람을 심겠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천이 다 안 끝났거든요. 한국당은. 그러니까 분명히 예를 들면 전략과 정책 공약을 자기한테 정권을 달라.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선대위원장이고 김종인이 원래 그런 약간 재앙적 리더십, 본인이 모든 걸 다 하는. 좋게 얘기하면 카리스마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민주적 절차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옛날 사람이죠. 그렇죠. 방식도. 근데 이 양반이 전략과 정책 공약은 자기가 하겠다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수긍할 텐데 한 발 더 나가서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부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심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몇 명 데려오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아마 청년 후보나 막 이런 사람들 데려오지 않을까 저는 미뤄 좀 짐작을 해요. 일부 시민사회 청년단체들하고 교감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약간의 쇄신, 혁신의 변화의 아이콘처럼 보여져야 총선에서 자기 간판으로 뭔가 승부수를 띄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몇 명의 좀 젊은 참신한 인사들을 자기 나름대로는 물색을 해서 그동안에 교감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내리꽂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지탄을 받았던 인사는 한두 명이라도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김용호가 가만히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 그림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김종인 씨가 왜 그렇게 할까? 저도 그 박시호 대표님 같은 전망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 전 내년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김종인? 그거 사실 지난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기를 대표로 불러달라 그러더니 뭐 그냥 자기에게 말 고분고분 잘 들을 사람들 중심으로 비례대표 짜려다가 본인이 2번으로 하고 아주 거센 반발을 자아냈고 그래서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이 참 재밌는 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확실히 다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정치 언저리에 이제 좀 잊지 마시고 확실히 좀 떠나셔야 한다. 보내드려야 한다. 댁으로 보내드려야 할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들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씨도 포함해서? 당연히 포함되고요. 근데 김종인 씨는 왜 지난번에 민주당이 데려왔는지 참 그게 그런데 사실
근데 그 당시 그때 그 김종인 말고는 답이 없었던 거지. 없었고 민주당이 기대만큼 성적은 못 올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어요. 김종인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 영입 이 부분들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또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차리면서 뛰쳐나갔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결집했고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을 영입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해보자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상징이었는데 와서 좀 상대적으로 경제 능력에 대해서 좀 그 상대적으로는 당시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좀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일각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떨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있었죠. 다만 이제 김종인이 셀프 공천하고 너무 과거 방식의 이 낡은 이런 행태들을 몇 번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한 1, 20석 정도는 더 가져올 수 있는 호조권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빈틈을 보여주니까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호남을 석권하게 됐고 반 문재인 정서 있었지만 반 김종인 정서가 있었거든요. 호남에서 그러면서 전략 공천을 잘못했던 뭐 정준호라든가 여러 명들을 전략 공천을 했는데 생소한 인물들을 내리꽂았거든요. 거기에 네.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국민의당을 비례 투표에서 많이 찍어줘야 한다, 키워줘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호남에서부터 형성되면서 수도권을 강타했거든요. 막판에. 네. 거기에 빌미를 준 장본이 바로 김종인 대표예요. 그 오만한 이런 모습들을 몇 가지 보여주면서 낡은 정치죠. 낡은 정치죠. 정말. 낡은 정치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이 4년 전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4년 뒤에요. 나이를 더 드셨거든요. 네. 연세를. 예.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저쪽이 지금 스스로 생각해도 야 이대로는 어렵다 이런 걱정은 할 만도 할 텐데. 그래도 자기들은 공천 혁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날릴 사람 몇 명 확실히 날렸거든요. 그리고 김용우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중진들 날릴 때 컷오프 대상인데 불출마 쪽으로 유도해서 뭐 불출마하게끔 이렇게 모양새를 좀 세워주면서 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민주당은 처음에 현역도 한 6명 7명 떨어졌을 때 첫 경선할 때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있었고요. 네. 이제 이쪽의 통합당은 거물급들을 계속 날렸기 때문에 그런 임팩트는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선명성 시원시원한 맛은 있었지만 공천 잡음이 훨씬 커졌고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 다른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이 지역으로 옮겼는데 왜 옮겼는지 설명력이 없고 자기 사람만 막 심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 쪽에서 지금 공천 잡음 민주당에 비하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손해했다. 명분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공천 혁신을 보이는 듯 했으나 또 이게 코로나 정국이었다 보니까 네. 그런 공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만약 코로나 문제가 없었으면 공천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총선 국면에서는. 근데 그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측면이 김용우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형준 이 양반이 박형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나서겠다. 예. 나설 듯 하다가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욕 예. 바가지로 얻어먹고 안 나서겠다. 예. 참 웃겼어요. 그동안 뭐 이렇게 통합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했죠.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예, 역할을 하고 자리 보장 받으려고 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분이 또 뭐 썰전 이런 데 나왔으니까 지명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징성은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좀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요청을 하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었어야지. 자기가 나서려고 하다가 그렇게 참 모양새 꾸기게 예. 또 웃겼고요. 예. 선거조사 한두 가지 소개하고 예. 일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양주병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용민 41.7, 주광덕 41.1. 아이고 정말 간발의 차네요. 박빙이고요. 정의당 후보 장영진 후보가 2.7. 그래서
역시 이런 박빙 지역에서는 정의당 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네.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용인정 사시는 네네. 둘 다 해당되네. 김용민 변호사 이름이 똑같고 예. 용인정의 이탄이 용인정은 또 제가 살고 있고 예. 45.1 김범수 통합당 후보가 39.0 그다음에 이제 그 민중당 후보가 3.0 해서 근데 대략 무선을 한 70% 섞은 조사이기 때문에 네. 뭐 정확도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봤을 때 기흥도 원래 더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김용민이나 이탄이나 최근에 그 얘기를 공천을 받았어요. 그 얘기 최근에. 제가 아까 코로나 정국 때문에 네. 캠페인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예. 그래도 되게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하고 있는 아직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고민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꽤 선전하는 편이네요. 아, 그러면 지금 그 정도면 굉장히 연착륙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앞으로 또 상승세를 이어갈 여지가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그 사실은 용인정 같은 경우 미래통합당 김범수 오래전부터 활동했고요. 남양주병의 그 주광덕은 현역 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아주 열세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려운 지역인데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어려운 지역인데 김용민 변호사가 예. 나름대로는 지금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런 추세라면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탄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유권자들이 딱 보면 알지 않을까요? 착한 사람, 나쁜 놈.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매블쇼 녹화를 하고 왔는데 내일 네. 방송인데 네. 거기에 이제 여러 이름이 음. 중첩되는 사람들 네. 뭐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를 들면 오세훈 하면 오세훈 축구선수 오세훈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 말까 막 이런 얘기 나오다가 제가 이제 예. 최욱 씨한테 예. 김용민 후보는 네. 김용민 변호사는 네. 김용민 앵커 이름이 따블린데 예. 도움이 될까요 아닐까요? 딱 물었더니 예. 답을 못 하더라고. 답을 못해. 예. 도움이 될 텐데. 될 텐데. 될 텐데. 자신 있게 얘기를 못 중도가 하더라고. 많이 안 나가고 예. 결국 이제 뭐 그 고정 지지층들이 지지한다면은 김용민 변호사한테 전 도움이 될 거라고 한번 생각합니다. 가시죠. 나는 이제. 저는 우리 김 변호사를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정말. 정말 그 후보를 지지한다는 표현은 아니고 네. 정말 인격적으로 또 훌륭한, 변호사로서 아주 네. 훌륭한 아이고 분이기 지난번 때문에. 우리 방송해 보니까 예. 말씀에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깔끔해. 예. 저 양반 재판하는 거 한번 봐야 돼. 아니, 선거도 필요 없어. 저 양반 재판하는 것만 촬영해서 보여줘도 그거 틀어주면 되겠네. 많은 분들이 네. 왜 김용민이 갖는 그런 장점과 진정성과 인격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 네, 박정의 눈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 시민을 위하여의 공동대표이신 최백은 건국대 교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예. 제 뭐 스승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 어떤 스승? 예, 우리 저기 경제학과에 제가 예. 건대 나왔는데 예.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아, 그, 과 선배십니다. 과 선배. 아니, 그, 학생이고 교수. 예, 그러셨죠. 진짜? 근데 저는 수업은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비슷한 세대 아니신가요? 아니 저기 나이가 젊어 보이셔서 그렇지 예. 이 나이가 많으세요. 원래 이제 학번은 79학번이시고 아, 그러세요? 그 전에 또 나이를 꿇고 들어와 갖고 오. 아무튼 나이가 많으십니다.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시민을 위하여를 지금 깃발 드셨고요. 자, 이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대략적인 건 아는데 이제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과의 차이가 뭐냐, 예. 정치개혁연합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뭔 차이지? 그 민주당이 어떻게 선택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소수 정당이나 정의당 이런데 참여할까, 뭐 이런 등등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보죠. 예. 교수님 뭐 여러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시민을 위하여 만들었던 배경 간단히 좀 소개하고 어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지 예. 준비가. 예. 만든 배경은 제 개인적인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배경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간에
개정된 선거법이 소위 말해서 소수 정당들한테 좀 기회를 좀 문호를 확대시켜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 만들면서 그걸 제가 뭐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면은 우리가 골목상권 보호법이라는 것들 있죠. 네네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이제니까 침탈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 골목상권 보호법을 이게 말하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소수 정당들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지금 대기업, 재벌 대기업에 해당되지는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소상공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지금 뺏어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불공정하고 반칙적인 어떤 행위이고 민주주의에 어떤 역행하는 것이고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 반교육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사회에 참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제가 이제 교육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요. 반교육적인 거는 제가 침묵할 수 없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제 반교육적이고 반민주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지금 우리 사회 구도가 제가 작년에 아베가 이제 경제 침략 해왔을 때도 그런 때도 제가 앞에 놨었던 이유도 우리 사회 특권층 카르텔이 이렇게 강고하게 형성돼 있어요. 이게 분단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더욱 깊게 뿌리를 보게 되면 일제부터 이렇게 뿌리되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적폐청산 이런 걸 추진하면서 이 특권층 카르텔이 굉장히 자신들의 특권에 위협을 느꼈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저는 검찰개혁이었다고 봐요. 검찰이라는 것이 일종의 특권층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위협을 느낀 이 특권층들이 지금 총공세를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를 만약에 뺏기게 되면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식물정부로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법안들도 다 물거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의 그러니까 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비례해서 만약에 우리가 국회를 진출한다면 그건 우리가 뭐 탓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건 반칙을 통해서 지금 100m 달리기 하는데 자기들은 한 10m, 50m 앞에서 뛰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고 그런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이걸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선거는 다가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개별 정당들은 못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별 정당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플랫폼 정당, 빈 그릇 정당을 이제 표방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스트레스 받은 국민들한테 좀 내세우려면 좀 이제 아무래도 신뢰를 좀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등 떠밀려가지고요. 그리고 한 2개월 됐나요? 준비하신 지가? 준비한 지 뭐 실질적인 준비한 거는 사실 2개월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촛불 시민들이 촛불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화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금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여가 되다 보니까 정당 창당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튼 창당 8일날 했고. 예, 그러니까 8일날 이제 중앙당 창당해가지고 선거 등록도 마쳤습니다. 월요일 어저께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절차 과정이 한 2, 3일, 3, 4일 정도 이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서류 심사들 모니까 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하고선 이번 주 내로는 어쨌든 간에 저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당 허가하는. 예.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까지 해서 기자회견을 3번을 했어요. 3번을 했는데 지난주에 2번째 했을 때 지난주 중에 했을 때 그 정당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 플랫폼 빈그릇 정당으로 다들 비례대표들을 보내는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일종의 연합정당, 연합비례정당 이런 틀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대답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들을 저희가 접촉을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에 그 입장 차이가 굉장히 간극이 심하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확인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저께 3차 이제 그 기자회견하면서
그 결과를 좀 소개를 했죠. 네. 접촉한 결과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두 정당의 입장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네.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로 참여를 하도록 촉구를 이제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간에 이걸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다시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목요일 정도가 데드라인이 아닌가. 내일 모레죠, 사실상이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는 사실 민주당이 원래 그 전당원 투표가 예정돼 있었던 날이고, 그래서 그때까지를 최후 통첩 기간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네. 뭐 목요일날 당원 투표 할 것 같잖아요. 내일 예. 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예. 하겠습니다만 오늘 뭐 의총 결과가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다수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자 이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당원 투표를 붙일 것 같고요. 기자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을 것 같아요. 정치개혁연합도 있었고 시민을 위하여 이건 또 뭐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민주당 쪽 반응을 보니까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방향이 좀 잡히는 거 아니냐. 기자들이 원래 촉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나 의정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자들이 연락도 많을 것 같고 기자회견 3차 할 때는 좀 더 반응이 좀 뜨거웠을 것 같은데 이게 변화가 감지가 됩니까? 언론들이 변화하는 게? 그렇죠. 처음에 할 때만 하더라도 뭐 또 하나 또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정치개혁연합이 먼저 이제 사실은 치고 나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시민사회 원로들이 초기엔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이제 좀 쏠려 있었죠. 쏠려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러니까는 또 하나 그냥 또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제공한 틀이 보다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촉으로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니까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디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처음에 표방한 것이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기존 정치인들 배제하면서 저희는 완전히 그냥 자리만 마련해 준다. 어차피 정당들 간에 협상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목까지 그러니까 이걸 개입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풀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성사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 역할 정도 하는 걸로.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쭤볼게요. 정치개혁연합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정치개혁연합의 입장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변화해 오고 있는데 정치개혁연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승수 저희 변호사하고 초기에 제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제가 창구로 해가지고 소통을 좀 나눴었어요. 나눠가지고 커다란 기본적인 거 합의를 봤었어요. 하승수 변호사가 사실 뭐 제 설명을 듣고 제안한 것에 대해 본인이니까 제안한 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하승수 변호사가 제시한 안이 그 내부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지금 최병훈 대표님하고 나눴던 공통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치개혁연합의 지도부에 가서 상정을 해보니까 비토가 됐다. 비토가 됐습니다. 비토가 되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참여하는 주체들은 일절 뭐 비례대표에 나서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정당 창당이 거의 사실상 내용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하승수 변호사하고 만났을 때 이제 그 큰 틀에서 합의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똑같다. 목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 구조만 이렇게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뭐 공동대표 2인씩.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저쪽은 지금 조성우 대표죠? 아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승수 변호사하고 저하고 얘기 나눌 때 이제 두 분씩 이제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고 그 대신 뭐냐면 상임 대표는 우리가 맡는다. 여기까지 합의가 이제 대충 얘기가 됐었어요. 하 변호사하고 둘이서는. 근데 이제 돌아가서 그게 이제 비토가 난 거죠. 비토가 난 거는 그쪽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해할 때는 독자적인 정당을 갖고 가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역할 끝나면 이제 그러니까 해산하는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근데 그 하승수 변호사도 총선 끝나면은 그렇게 해서 뽑힌 각 당의 비례 후보들은 비례 당선자들은
각 당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 당은 그냥 공중 분해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좀 입장 변화가 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비토가 날 때만 하더라도 본인들도 그러니까는 후보를 그러니까 추천하는 이런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내부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치계 연합이 이제 시민사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생각들이 조금 다른 게 있는 거죠. 각자가. 그런 반면에 이제 시민을 위하여는 실제로 이제 밑바탕이 촛불 시민들이고 두 분은 이제 그 누가 좀 이름도 있고 좀 대중한테 신뢰받을 분을 좀 앞에 세우자 이런 측면에 나섰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욕심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좀 심플한 그런 차이는 하승수 변호사가 또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초기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은요. 그쪽은 정당을 만들 능력이 안 된다고 처음 그 얘기를 그걸 그렇죠.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부투대가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큰 대의에서 만약에 일치한다면은 그건 뭐 결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제 비토가 된 거예요. 비토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내부에 그러니까 많이 이제 분화가 또 생기시더라고요. 생기시고 원로 그룹들이 이제 저희 지지로 많이 돌아섰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원로분들이 성함을 밝혀도 된다 그랬으니까는 근데 한한상 전 부총리라든가 그다음에 함세웅 신부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성근 이 배우라든가 그리고 여성 대표들 여성계 여성 대표들 이런 분들이 저희 쪽 이제 지지로 이제 그걸 이제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는 거기는 그러니까 사실 집행부 그러니까 몇 분만 이렇게 사실 남는 이런 구조고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소수 정당들하고 접촉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미래당이나 녹색당 그렇죠. 근데 소수 정당들도 굉장히 복잡해요. 내부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 이제 이어가서 여쭤볼게요. 정의당은 지금 이제 전국위원회까지 이제 개최해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번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세요? 뭐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사실은요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랬는데 그 말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만약에 어쨌든 간에 이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정의당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저는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정의당의 비례 후보로 지금 되신 분들 있잖아요. 되신 분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과거에 정의당이 획득했던 소위 말해서 득표율 기준으로는 당선권이신 분들이 상당히 초조해 하시더라고요. 초조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 6, 7분은 안심하겠지만 그 뒷분은 굉장히 근데 그 6, 7분에 끼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득표율이 적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정의당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제시한 것이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정의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사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고. 그러니까 원래 이 정의당까지 다 이 빈 그릇을 가득 채우면 개인적 생각으로 각 정당이 참여하는 정당끼리 이제 지분 얘기를 해봐야겠죠. 개인적 생각으로는 정의당 몇 석 정도를 보장해주고 싶었습니까? 저희는 이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양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저는 민주당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7석 얘기하는 7석 얘기인데 문제는 거기서는 아니라 후순위로 가겠다. 근데 배수진 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후순위라는 게 이게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면 예상 득표율 안 나오게 되면 5명만 될 수도 있고 4명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비례대표 나선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신에 정의당은 그 지역구를 이제 과감하게 또 민주당에게 양보하는 그런 방안이 어떻게 좀 서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7석하고 후순위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소수정당 접촉을 좀 뒤로 밀어뒀던 이유가 정의당 입장을 그러니까 고려해가지고 밀어뒀던 거예요. 정의당하고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이 정의당이 얼만큼 정도 그러니까 소수정당들한테 배려해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민주당은 어쨌든 7석 후순위 이걸 딱 해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뭐 정의당은 한 두세 석 이 정도 생각하시는 예를 들면 이게 아니죠. 한 25석 가게 되면은 17, 8석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소수당은 뭐? 근데 17, 8석 중에서 정의당이 그러니까는 소수당을 그러니까 많이 참여시켜야지만이 이게 더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의당이 이제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달라 이거죠. 뭐 예를 들면 미래당이나 녹색당이나
아니냐. 예. 예를 들면 뭐 한두 석 정도씩 해서 그러니까요. 14, 15석 정도를 정의당이 하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그 키를 정의당한테 주려고 했어요. 저희는. 근데 정의당이 지금 이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는 네. 그러면 정의당 입장 속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폼도 잡을 수 있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원내 진출도 할 수 있는. 그 얘기까지 다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당 지도부 만났을 예, 그렇죠. 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는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그랬지만 당원 투표가 사실은 가장 정한 과정,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당원 투표를 근데 붙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또 번복하려면은 네, 뭔가가 그거밖에 필요하잖아요. 없죠. 아니,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의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가장 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번복할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이번 주에 민주당이 만약에 당원 투표까지 해서 방향이 잡히면 예. 정의당도 한 압박을 받을 거다 번 더 이거죠. 논의를 할 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교수님 오늘 저기 보도 보셨겠지만은 그 정의당이 자신들의 민주 진보 진영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최병현 교수님이 정의당 관계자로부터 예.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요. 예.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저희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는 예. 이제 거부한다 예. 하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좀 이제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나눴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미래통합당이 일당되는 거 이거 막아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거 막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뭐 저기 민주당이 통 크게 사실 양보해가지고 정의당을 그러니까 밀어주면은 뭐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얘기들이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사적으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전에도 사실 그러니까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정의당을 그 밀어주면은 사실 밀어주면 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정의당이 그러니까 따로 그걸 만들 필요 없이 정의당을 그러니까 지지하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주당이 비례 후보 내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의당 다 몰아달라는 제 기억으로는요. 제 기억으로는 이정미 의원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저 비례 내지 말고 지역구만 구해라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결합시켰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정의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플랫폼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플랫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많은 여러 정당들이 정의당만 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당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되는데 정의당이 그러니까는 플랫폼 구실을 하게 되면은 소수 정당들이라든가 이런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그다음에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일곡성마저 포기하라 이거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쟁점 중심으로 이제 막 들어가 볼게요. 예. 녹색당, 미래당의 참여가 정의당 입장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결심을 하게 되면 당론 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녹색당, 미래당 등 소수정당 참여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게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정의당의 압박이 더 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곤혹스러운 그렇죠. 입장이 될 텐데 녹색당, 미래당 등 소수정당 중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들은 어떤 정당인가요? 지금 다 반반씩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미래당이나 녹색당 같은 경우 득표율이 3%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그러니까는 이 국회 진출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부들은 뭐 일반 당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도부들 중에 상당수들은 그걸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내부에도 어쨌든 간에 반대 의견 갖고 있는 당원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의사결정 기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 기구가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냥 그 각 정당이 어쨌든 간에 상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런 역제안을 했어요. 당원 투표로 넘겨라. 당원 투표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만큼 당당한 게 어디 있냐.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가장 권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이제 시간을 그쪽은 좀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소수 정당들을 적어도 어쨌든 간에
국회에 좀 진출할 만한 좀 이제 의미가 있는 소수 정당들에 대해서는 다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한두 개만 더 소개해 주죠. 녹색당, 미래당 말고도 또 어느 시대전환이나 시대전환. 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 들어봤습니다. 민중당이나 민생당 흔히 말하는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이 민중당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대외적으로 좀 일단 거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접촉은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민생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하고 나서 제가 기자들이 물어볼 때 민생당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일단 선거법의 범위에 저촉이 되지 않는 정당들은 다 개방을 원칙적으로 하는데 민생당 같은 경우는 사실 소수당은 아니지 않느냐. 국회의원 수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점이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지지율은 어쨌든 간에 뭐 3% 넘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론조사에 따라서 틀리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그 하는 취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정의당의 역할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기대를 했는데 정의당이니까 그걸 민생당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일 거냐. 이걸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당을 먼저 접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의당이 입장이 완고하면 민생당도 지금 의견이 두 가지 나눠지고 있으니까 접촉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뭐냐 민주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민주당이 결국은 제가 볼 때 같이 소수 정당들하고 민생당하고 이걸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생당까지 끼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류상으로는. 저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주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대전환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시대전환의 중심 인물들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김종인 전 대표 지금 이제 통합당으로 갈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하고도 상당히 이제 가까운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시대전환에 있는 분들이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얘네는 윤여준, 뭐 손학규 다 가까운 분들 이분들도 이쪽에 이 시대 시민을 위하여 이쪽에 몸을 담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그 시대전환에 제가 이제 그 두 대표 중에 한 대표를 잘 아는데요. 잘 아는데, 그 기본소득 실험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슈화 시킨. 맞습니다. 그 기본소득 내걸고 있더라. 이원재 뭐 이런 이원재 대표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그러니까 뭐 저기 이광재 전 지사하고 같이 여시제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뭐 기획기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희망제작소 소장도 했었었고. 젊은 분이신데 어쨌든 간에 좀 이제 그리고 뭐 한겨레 기자도 했었었고요. 맞아요. 좀 이제 실용적인 측면이 조금 이제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실용적인 게 좀 약간 좀 미흡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알고는 있습니다. 이분 뭐 근데 그랬을 때 저는 뭐 그분 정도는 그 같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분. 저는 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근데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냐가 좀 궁금해요.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의총 결과는 대충 들으셨죠, 민주당? 그러면 이제 당원 투표로 붙일 텐데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80% 이상? 그러면 지금의 비례대표들의 선출 방식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온 얘기는 토요일 날 내일까지 이제 비례 투표를 하고 토요일 날 순위 투표를 중앙은행에서 하면 중앙위원회에서 하면 그 결과가 이제 순번이 정해질 거고 7번 이외에도 뭐 10번, 15번까지 할 수도 있겠죠. 막 민주당 이쪽이 막 60% 지지를 받으면 뒷번호까지 되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나올 텐데, 비례대표를 선출하려면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의 뭐, 대의 구조가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고민이 정리가 됐나요? 어떤 식으로 할지? 저희는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일반 그 유권자들 중에는요, 국민들 중에는
국민들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뽑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선호하는 이제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어진 기간 내에 검증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기 투표를 하면 우리 김엄마 같은 분들이 상위권을 차지할 텐데 검증이 안 돼. 검증이. 글쎄 말이에요. 그걸 저희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남은 일정으로는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각 정당이 자기들의 선출 방식을 통해서 몇 명씩 추천을 할 텐데 지분에 따라서 합의된 그런데 어쨌든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 구조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당원 당규에 선출 방식은 명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건 저희 이제 당원 당규에 다른 정당과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대의원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의원 대회를 해서 추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위상정당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을 통합당이나 막 보수 언론들이 세게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고 싶습니까? 일단 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살면서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미래한국당은 말 그대로 위성정당이고 반칙정당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선거법,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좀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하나의 이 도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위성정당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러니까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그러니까 가능한 살리려고 지금 하는 거고, 그쪽은 개정된 선거법을 지금 위반하는 거잖아요, 지금. 악용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건 제가 볼 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원칙은 저희한테 있다, 원칙이 저희한테 있는 거고, 그쪽은 사실 그러니까 반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지금 의원이신데 오늘 의원총회 참석하셨어요. 이런 트윗을 올리셨어요. 단독 비례당 창당 의견이 압도적이더라. 단독 비례당 창당 의견이 압도적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정당도 뭐 열린민주당도 불필요하다. 민주당이 그냥 단독 비례당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미래한국당처럼 그런 의견이 압도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던데 어떤가요? 그거는 그분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확인 불가능한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비례연합정당 쪽이 조금 더 아까 있던 골목상권 지키기자 하는 원래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그 부분을 함께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까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중도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리적인 부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모양새는 그런데 저는 뭐 그거를 최고위가 받을 가능성은 글쎄요. 이제 뭐 한두 주 정도 욕 먹고 그냥 우리 당이 그 지경으로 가자 이렇게 나올 수도 아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 가능성도 한번 내일 지켜보시자고요. 그거는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을 저희도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 참여시키고 뭐 시민사회도 어쨌든 간에 지지를 좀 이제 얻어내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안 되면은 한 당이라도 해도 간단했었어요. 저희는요. 아니 그거는 저는 처음부터 입장을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소수당도 다 참여하지 않으면 이 빙긋에 어느 정당이라도 들어오면 그 당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동의하면 민주당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을 위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수 정당이 참여하면 같이 가는 거고 그 얘기고요. 열린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제 열린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의 그릇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많을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봉주 전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지를 보내는 민주당 그 당원들도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있는데 첫째는 일단 간에 그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쨌든 컷오프 되신 분이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은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시민을 위하여 선택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희를 그러니까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 3% 이상 득표를 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만약에 3%를 못 얻게 되면 그 사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역사적인 어떤 간에 저는 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자신들이 이제 그러니까 후보를 또 이제 선정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쪽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는 일단 독자적인 정당을 그렇죠. 독자적인 또 정당을 또 지향을 하고 있고요. 예, 표명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플랫폼 정당의 의미, 취지하고 이게 이제 맞지도 않고 그리고 민주당이 선택하기 어려운 이제 그러니까는 이 구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울 때 득표율이 그러니까 과연 3%에서 나오기가 쉽겠느냐 여기에 이제 의심을 갖고 그래서 막판에 가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유권자들이 좀 그 한쪽으로 저희들 쪽으로 저희는 뭐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은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만약에 민주당의 본진이 여기 예. 참여하면 예. 뭐 다수 지지층의 다수는 당연히 예.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정의당을 찍었던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가 또 선명한 열린민주당도 키워줘야 한다 해서 그쪽으로 분화되면 진짜 정의당이 가장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 민주당 지지층 중에 한 20%는 갔거든요. 정의당을 찍어줬거든요. 비례대표에.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한 10%만 가고 10%는 열린민주당 갈 가능성도 있어요. 나머지 한 80%는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제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이 정도 답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쪽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게 유럽에서도 뭐 뉴질랜드도 있었고 뭐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정당의 선거연합정당은 일시적인 비례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좀 구조적인 게 있었는데 이건 일회용 정당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폄하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는 연합이라는 지금 어쨌든 간에 시대적인 그 추세는요. 지금 저는 다당제라고 봐요. 사회의 다양성이 굉장히 증대하면서 결국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다당제 구조 속에서는 협력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협력의 정치라는 것이요. 그럼 연합이라는 것도 우리는 사실 지금 그동안 별로 실험을 못 해봤잖아요. 뭐 DJP 연합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제대로 정당 간의 어떤 연합이라는 게 제대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합에 지금 이것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더 그러니까는 연합의 필요성에 따라서 더 진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더 가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공부한 사람인데 영국이라든가 서구에서 소위 진보 정당들이 약진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일단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국회 원내교섭단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발언권도 좀 이제 증대하고 거기서 자기들 실력을 이제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아, 저 정당도 우리가 지지를 해줘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그걸 주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집권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그러니까 철호의 기회를 만약에 차버리면은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동단체로 지금 가는 건지 정치를 간다는 것은 집권이 목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요.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발휘할 수 있는 저는 이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사실 장기적으로도 이 예를 들면 다당제 구조 속에서 민주당과 연립정권, 연합정권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스탠스로 본다면?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제자들 중에 보게 되면 정의당 이제 당원들도 많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요. 민주당 들어가서 좌파 블록 거기서 형성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미국 민주당처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도층 이탈에 대한 우려감은 없어요? 아, 저는 있잖아. 일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의총에서도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 이제 그러니까 근거가 돼서 이제 반대 목소리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요? 당원 투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지역구에서 어쨌든 정의당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어려울 수가 있다. 그 한 4~5%로만 나오게 되면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 비례연합정당으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정의당이 그러니까 출마하는 것을 축소시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냐면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비례연합정당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왜 이게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 취지를 정면으로 이건 제가 볼 때 간단한 거예요. 저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10m 앞에서 뛰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다른 사람 근데 그걸 뭐냐면
심판격인 사람이 선관위가 그거를 인정해 준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발선에서 뛰는 게 이게 원칙이냐고요. 이건 원칙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에 그래서 공정성인데 공정성이 훼손됐는데 근데 무슨 원칙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 발표가 나오면 잠시 움직이겠지만 그렇죠. 그런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면 그럼요. 예. 그건 다시 복원이 될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민주당 아까 비례연합당이 만들어지면 예. 목표 득표율은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만약에 정의당이 안 들어왔을 경우 들어온다면 뭐 50%가 당이 넘어갈 텐데 예.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저는 오히려 정의당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원만하게 결합되겠을 때 이제 이제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은 정의당이 그러니까 참여를 안 했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는 민주당하고 중도층들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또 한편에서는 위기 속에서 몰아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그러니까 50% 목표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종류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의원들, 비례대표 의원들이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죠? 뭐 정의당도 들어가고 녹색당도 들어가고 만약에 해서 이제 말하자면 비례 후보가 결정됐어요. 근데 그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무슨 메리트가 그게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단독으로 비례정당 만드는 거하고 직영으로 해가지고 연합정당의 차이는 그건 있죠. 네. 그거는. 예. 예. 근데 그 심정을 저도 이제 100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장 기본적인 대의는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반칙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 일당되는 거 혹은 그다음에 저는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20석 이상을 얻게 되면은 저는 합당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위하고 3위를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위하고 3위를 차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국회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건데 그걸 막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러니까 1차적인 저는 대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지금 배 수준을 치고 양보를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다른 정당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민주당 비례대표가 그거 다른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내가 표를 찍어서 그러니까 딴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민주당 비례대표가 후순위 7명 정도만 가능하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여에 투표할 이유가 있나요? 열린민주당은 곧 민주당이다.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으로 투표하면 100% 결국 민주당에게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시민을 위하여는 뭐 이 당 저 당 다 들어가 있으니 그 결국에는 이 민주당만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민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마찬가지인데 100분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가는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통 큰 양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거예요. 지금요. 네, 최악의 상황을 막자. 예, 막는 게 그게 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하다 보니까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결국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진정성 있는 결단을 한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독으로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 비례 의석수는 지금보다 민주당이 많아지겠죠. 뭐 15명, 뭐 많으면 20명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는 지역구 경합 지역에서 상당히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정의당이 안 들어올 경우에요. 정의당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소수정당들하고 하는데 소수정당들한테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저걸 준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사실 대부분 사실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대부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구도가 민주당한테도 그렇게 나쁜 구도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색당, 미래당, 뭐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뭐 이렇게 다 들어온다 해도 뭐 한 6석 예를 들면 6석
6, 7석 정도 하고 한 7석이가 치고 민주당 한 7석 하면 14석 그 뒤에는 또 민주당 후보들이 좀 많을 거고 그럼 뭐 민주당 한두 명 그다음에 소수정당 한 7명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 만약에 불참하면은 사실상 뭐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그런 그렇게 될 수도 의석 있죠. 확보가 가능하다. 의석 수로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정의당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정의당이 제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인데 네. 하나만 있어야 한다. 몰빵만이 답이다. 이 주장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열린민주당도 한 3% 넘고 그 시민을 위하여는 뭐 그보다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면은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좀 먼저 답을 드리면 네.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35%를 득표했다. 미래한국당이. 그러면 35% 정도를 넘나드는 정당이 나와야 이 의석수를 16석, 15석, 17석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소수 정당들이 뭐 여러 개 있어봤자 여기가 25석 중에서 한두 석, 두세 석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 이 맞먹는 거대 정당이 하나 나와줘야 돼.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따져보면 왜 연동형이라는 캡을 씌운 준연동형 30석은 그 구조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막판에는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 이유가 민주당 유권자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박시영 대표가 얘기한 것까지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미래 한국당한테 어쨌든 간에 좀 이제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제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 몰빵을 해주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또 해보시죠. 받아봤습니다. 비례대표 시민을 위하여가 일당이 목표입니까? 과반수가 목표입니까?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그분대로 비례 후보만 지금 이제 출마시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각 정당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의당이 안 나오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일당되는 거는 저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앞설 거예요. 이제 비례해서 손해보는 거 갭이 워낙 커서 일당이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위헌 소송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을 이제 상대로 한 소송인데 그거는 뭐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 후에라도 만약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굉장히 대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표로 구한 것을 이 사법부가 어떻게든 이걸 다시 없는다? 이것도 굉장한 부담이 큰 거죠. 못할 거고요. 선관위에서 1차적으로 제지했어야 했는데 이게 뚫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궁금한 건 해소가 됐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시청하신 분들 압도적이죠. 민주당 지지층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뭐 제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 경제 이런 통계들 그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흑기사라는 별명도 붙어봤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소위 말해서 일본 경제 침략 막을 때는 어떤 거리의 광장의 경제학자라고 하면서 사실 또 문재인 정부의 어려움을 전면에서 이렇게 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심정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민주당조차도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 틀 내에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엄중한 지금 현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특권층들 카르텔이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제가 그래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려면은 시민을 위하여 전폭적인 좀 지지를 해줘가지고 힘을 실어줘야지만이 민주당의 목표가 결국은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들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이익이 되는 특히 뭐냐면 지금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
우리 후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려면은 저는 이러한 반동의 물결을 막아야만 되고 그 막으려면은 저는 시민을 위하여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보여준 모습에 좀 신뢰를 한다면은 좀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불날 것 같아요. 자, 시민을 위하여 최백은 공동대표와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고, 정말 뭐 창단까지 정말 제가 사실 살짝이 없는 거 사고 있는데 초스피드로 이제 진행해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하여가 이제 사실은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통해서 또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뜨시는 분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어제 MBC 스트레이트 그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국 교수 문제가 되었을 때 소위 말해서 합법적 불공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거잖아요. 합법적 불공정성. 예. 근데 사실 합법적 불공정성은 우리 사회에 구조화되어 있어요. 제가 경제학자로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소개하는 통계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하이 10%들은요. 상위 10%나 하위 10% 가구들은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뭐냐면은 이 구조적으로 불공정하다. 그럼 그 구조적인 불공정에서 대부분 상위 계층들은 제가 볼 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도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척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찰 개혁했던 거예요.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수 언론에 그러니까는 뭐 그래서 언론 그 대표라든가 아니면 재벌 총수 같은 사람들 범죄를 저질러도 그러니까 구속당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검찰이 굉장히 그 특권층 카르텔에 그러니까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러니까 개혁의 길은 저는 갈 길이 멀다고 봐요. 먼 상황 속에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검찰 개혁하면서 많은 그 촛불 시민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이제 이게 모아졌기 때문에 정당 창당도 순조롭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 마음들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라든가 진보 진영의 마음들하고 좀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시영에는 오늘 최백은 시민을 위하여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예, 우리 대표님. 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좀 시의적절한 어떤 섭외였다. 오늘 또 민주당 의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주의 당원 투표로서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결정이 되면 이제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합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섣불른 예측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관계자도 한번 모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정봉주 전 의원님도 또 모셔서 열린민주당 그렇게 결정이 된 이후에 열린민주당은 또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도 한번 조만간에 한번 모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시영에는 금요일날 뵐 텐데 금요일은 누가 나오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이요. 이소영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김현정 우분투 했던 민주노총 소속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었고요. 민주당 입당식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나왔고 민주노총 쪽에서는 김현정 위원장이 민주당에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을에 전력공천을 받았는데 그분 스토리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정규직들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